세례 2명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조동 학살 사건. 조동은 중국 흑룡강성의 푸른 언덕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은 중소도시로 인구가 적고 삶의 속도가 느려 전국 뉴스에 거의 오르지 않는 곳이다. 주민들은 평온한 삶에 익숙했고 이야기는 주로 수학, 결혼식, 시장의 소소한 소문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5년 끔찍한 일련의 사건이 이 평온함을 깨트리며 조동을 공포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수천 명의 주민 중 두 젊은이 장림명과 복만해 6세의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장림명은 내성적인 청년으로 동흥마을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했다. 낡은 목재 선반에 한약과 중국 약품이 가득한 이 약국은 그의 가족 생계의 원천이었다. 이웃의 눈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고 그의 내면에 불타는 감정을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감기약을 팔며 웃던 사람이 아내 앞에서 복수를 위해 사람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적이 있었다. 복만해는 장과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불타는 증오심을 공유했다. 그는 가난 속에 태어나 인생이 점차 그의 작은 꿈을 찌르는 둔한 칼처럼 느껴졌다. 그는 술집을 전전하며 분노를 잊기 위해 술에 취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만약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을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을 기억했다. 농담일까?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반짝였다. 이 두 남자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복만해는 지역 지주와의 폭력적인 말다툼 후 도망치고 있었다. 그는 작은 술집에서 장림명을 우연히 만났고 그곳에서 일상적인 이야기는 술에 섞여 자주 오갔다. 그들은 서로를 안면 정도로만 알았지만 이번 만남은 달랐다. 술이 그들 사이의 장벽을 녹이고 대화는 점차 고백으로 변했다. 장은 지역병원 원장이 약국을 지인에게 양도하도록 강요한 무력감을 이야기했다. 불법적인 출처에서 들여온 약품이 압수되고 파산과 치욕이 뒤따랐다. 봉은 자신을 비추는 울림을 찾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겪은 굶주림과 세상에 대한 증오를 나누었다. 어두운 술집 안에서 끔찍한 계획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복수의 첫 생각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확실한 사람은 없었다. 아마도 장이 내가 살 수 없다면 그들도 살 수 없어야 한다라고 목이 메어 말했을 때일 것이다. 아니면 봉이 잔을 꽉 쥐며 차가운 눈빛으로 한다면 크게 해야지라고 말했을 때일 것이다. 점점 더 자주 만날수록 그들은 더욱 친밀해졌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두 영혼은 깨뜨릴 수 없는 유대감을 발견했고 그것은 증오였다. 그들은 매일 저녁 만나 더 나은 삶을 계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모였다. 모든 세부 사항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 희생자는 누구일지, 어떤 종류의 총이 사용될지, 심지어 후퇴할 수 없게 행동하는 방법까지. 1995년 조동에는 엄격한 총기 금지법이 없었다. 사냥용 총과 소총은 여전히 민간에서 사용되었고 특히 사냥이 생활의 일부인 농촌 지역에서 그랬다. 장의 가족은 1993년에 사냥용 총을 구매했는데 이는 숲에서 사냥을 위한 평범한 도구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총은 복수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힘을 강화하기 위해 무허가 상점에서 소총 한 자루와 수백 발의 탄약을 더 구매하려 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들은 깊은 숲에서 사격 연습에 시간을 보냈다. 총성이 숲속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두 남자는 사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 연습하고 있었다. 그들은 점차 숙련되어 방아쇠를 당길 때 손이 떨리지 않았고 목표가 쓰러질 때 눈을 깜박이지도 않았다. 장은 심지어 자신의 약국을 소홀히 했고 이는 이웃들이 그에 대해 수군대게 했다. 하지만 개입하는 대신 그들은 단지 그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목적 없이 방황하던 봉의 잦은 실종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외부에서는 조동에서의 삶이 여전히 평소와 같이 흘러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시장에 가고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아무도 어둠 속에서 증오로 가득 찬 두 사람이 학살의 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11월 말의 늦은 오후, 해가 지고 하늘이 회색으로 변할 때 장림명과 복만해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수백 발의 탄약이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이미 발사할 준비가 된 총이 있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있었다면 이제 그들의 영혼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두 사람은 유령처럼 첫 희생자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 1995년 11월 11일 늦은 오후, 조동의 분위기는 평소와 같이 조용하고 지루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이곳은 전례 없는 피비린내 나는 학살 현장이 될 것이다. 몇 개월간의 준비 끝에 장림명과 복만에는 마침내 자신들의 사회에 대한 복수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 오후 6시 어둑어둑해질 무렵 두 남자는 장의 집에서 총을 들고 나왔다. 장은 강력한 근거리 무기로 누구든지 쓰러뜨릴 수 있는 사냥용 총을 들고 있었고, 봉은 11발 연속 발사할 수 있는 소형 소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이 무기를 공포를 퍼뜨릴 수 있는 보물로 여겼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첫 목표인 후순아로 향했다. 후순아는 장의 옛 연인이었으나 그날 밤 집에 없었다. 장과 봉이 문을 부수고 뛰어들었을 때 6명이 거실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하우의 남편인 리영빈, 그의 동생 리영군, 그리고 그들의 친구 4명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모두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2명의 남자가 총을 들고 있는 모습에 그들은 얼어붙었다. 장은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총을 들어 방아쇠를 당겼다. 첫 번째 총알은 리영빈의 가슴에 박혀 피가 바닥에 튀었다. 리영군이 도망치려는 순간 장의 두 번째 총알이 그를 그 자리에서 끝냈다. 나머지 4사람은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했다. 그들은 그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지만 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봉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다. 다 죽여.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시간이 없어. 망설임 없이 봉은 소총을 들어 연속으로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총성이 연달아 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몸은 하나씩 바닥에 쓰러졌다. 몇 분 만에 방은 화약 냄새와 피로 가득 찼다. 2명의 살인자는 피로 물든 광경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감정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들은 하우순화의 집을 떠나 어두운 마을 길을 걸어갔다. 양옆집에서 비치는 희미한 불빛은 밤의 음울함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장의 주요적 중 한 명인 소홍이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가족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4명의 가족은 소홍이, 그의 아내, 그리고 2아이였다. 그들 중 누구도 몇 분 후 이 따뜻한 집이 끔찍한 학살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현관문이 발로 차여 열리고 장과 봉이 총을 들고 뛰어들었다. 그들이 반응할 틈도 없이 장은 즉시 총을 발사했다. 샷건 소리가 귀를 찢는 듯했고 대형 총알이 소홍이의 몸을 갈라놓았다. 그의 아내는 공포에 질려 2아이를 보호하려고 몸을 날렸지만 이미 늦었다. 봉은 연속으로 방아쇠를 당겨 정확한 총알이 가족의 생명을 앗아갔다. 모든 사람이 쓰러진 후 봉은 각 몸체에 다가가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 총알을 발사했다. 이 끔찍한 장면은 2살인자를 더욱 흥분시켰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걱정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광기 어린 흥분이 점점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다. 봉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피냄새가 더 죽이고 싶게 만든다. 소홍이의 집에서 그들은 장을 파산으로 몰고 간 사람 중 한 명인 부원장 백혜신의 집으로 향했다. 총소리를 들었을 때 백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둘러 문을 잠그고 뒤로 도망치려 했지만 장과 봉은 너무 빨랐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와 살기 어린 눈빛으로 백을 향했다. 백은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살려주세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그의 간청은 장의 냉정한 대답만 받았다. 당신은 살아갈 자격이 없어. 장의 사냥총에서 나온 한 발의 총알이 백을 즉시 끝냈고 피와 두개골 조각이 방 안에 튀었다. 봉은 이어서 추격하여 침실에 숨은 백의 아내와 아이도 살해했다. 그 가족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백회신 부원장의 집에서 나온 2사람은 총알이 가득 찬 총과 가득 찬 증오를 안고 있었다. 그들은 다음으로 장이 오래전부터 원한을 품고 있던 조학군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운이 조학군 편에 있었다. 그는 집에 없었고 대신 그의 아내 백설이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문이 발로 차여 열렸다. 장과 봉의 무거운 발소리가 작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백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새도 없이 검은 총구가 얼굴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조학구는 어디 있지? 장은 철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백설은 너무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안고 있는 아이는 울부짖었지만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총구의 압박에 백설은 두려움에 남편이 마을의 두이라는 핫팟 레스토랑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백설의 말이 끝나자마자 장은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평가하는 듯했다. 퐁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귀를 찢는 총성이 울리자 백설의 몸은 바닥에 쓰러졌고 피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지만 장과 퐁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 울음소리는 오늘 밤의 죽음의 교향곡에 불과했다. 그들은 조학군의 집을 떠나 두이 핫팟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러나 운명의 잔혹함은 두 살인자를 예상치 못한 목표로 이끌었다. 그것은 퐁의 원한 목록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마을 경찰서장 주수방이었다. 주수방은 이상하게도 그날 밤 레스토랑에 있었다. 그는 경찰서에 머물러 대처할 수 있는 병력을 조직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의 방심이 그를 경찰서 밖으로 내보냈고 그는 이제 죽음과 마주했다. 레스토랑 문이 세게 밀리자 장과 퐁은 총을 발사할 준비가 된 상태로 들어왔다. 주수방은 그들을 보자마자 위험을 즉시 인지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두 사람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의 허리에는 권총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의 정해진 운명을 피하게 도와줄 수 없었다. 장과 퐁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장은 사냥총을 들어 방아쇠를 당겼다. 첫 발이 주수방을 쓰러뜨리자 피가 그의 가슴에서 쏟아졌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퐁은 가까이 다가가 여러 발을 더 발사해 주수방이 살아남을 가능성을 완전히 없앴다. 떠나기 전에 장은 그의 몸을 수색해 권총과 총알을 전리품처럼 가져갔다. 레스토랑에서 조학군을 찾지 못한 두 살인자는 실망을 드러냈다. 그러나 멈추는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광란의 여정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살인 방식은 대부분의 살인자들과 달랐다. 대부분의 살인자는 사건이 끝난 후 도망치거나 발각되지 않기 위해 비밀리에 살인을 저지른다. 그러나 장과 퐁은 달랐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행동하며 후퇴 계획이 없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일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다. 붙잡히기 전에 가능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다. 레스토랑을 떠나는 길에 그들은 도로를 달리는 지프차를 멈췄다. 운전사 장이춘은 평범한 노동자로 두 사람과는 아무런 원한이 없었다. 그러나 장과 퐁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장이춘이 차에서 내려 두려움에 떨며 차가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저는 여러분과 원한이 없습니다. 라고 간청했지만 장은 냉정하게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치명상을 입히지 않았지만 장이춘은 고통 속에 쓰러졌다. 두 사람은 땅에 신음하는 그를 내버려두고 차에 올라타 질주했다. 그들은 다음으로 장의 원한 목록에 있는 사람들의 집을 차례로 공격했다. 장의 라이벌인 유수선, 화물 운송 사업자 유기걸, 그리고 장의 모든 원한의 출발점인 하우사맘 원장의 집을 찾았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음과 극도의 공포가 뒤따랐다. 이 목표들 중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하지만 장과 퐁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목록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인 후 그들은 이제 무고한 사람들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길에서 그들은 짐을 나르는 농부 고저무를 만났다. 아무 말도 없이 퐁은 지프차를 몰아 남자를 향해 직진하여 그를 차바퀴 아래로 으스러뜨렸다. 고의 죽음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두 살인자의 광기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제 학살 소식이 마을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고 경찰은 추격대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기의 지연은 사망자와 부상자 수를 끊임없이 증가시켰다. 2시 30분, 조동은 더 이상 평화로운 마을이 아니었다. 집마다 불이 환하게 켜졌고 비명과 구조 요청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주민들이 문을 단단히 잠그고 총소리를 떨며 들을 때 거리에서는 두 검은 그림자가 훔친 지프를 타고 계속 지나가고 있었다. 장림명과 폰만에 차가운 피로 가득 찬 두 살인자는 공포를 퍼뜨리는 여정을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의 그림자가 그들 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셋의 2명을 죽이고 16명을 부상시키며 수많은 가정을 파괴한 후에도 장과 퐁은 멈추려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영원히 놓아주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2사람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일 수 없을까지 계속 죽이자라고 생각했다. 조동 경찰은 초기의 혼란 후 이제 추격대를 조직했다. 그날 밤 120명 이상의 경찰이 조동과 주변 지역에서 동원되어 지역을 봉쇄했다. 상부의 명령은 분명했다. 살인자 2명을 체포하거나 제거하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나 장림명과 폭만에는 항복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끝까지 싸울 뿐만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을 더 죽이기를 원했다. 이른 1시 40분, 추격대의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를 비추며 2명의 도망자 그림자를 발견했다. 퐁이 먼저 총을 쏘았고 총알이 순찰대원 손경태의 어깨에 박혀 그를 땅에 쓰러뜨렸다. 비명과 총성이 터져 나왔고 고요했던 숲은 이제 진짜 전쟁터가 되었다. 퐁과 장은 더 깊은 숲으로 이동하려고 서둘렀고 뛰면서 동시에 총을 쏘아댔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2자루의 총에 비해 경찰은 기관 단총과 전문적인 전술로 훨씬 더 잘 무장되어 있었다. 무기에서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2명의 광적인 범인 중 하나의 총알이라도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폭만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거나 화려하게 죽을 것이라고 자부했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경찰의 기관 단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그의 가슴에 명중했다. 퐁은 비틀거리며 땅에 강하게 쓰러졌다. 그 순간 그의 눈은 크게 떠졌고 주변의 모든 혼란을 기억하려는 듯했다. 그러나 마지막 말을 할 시간도 없이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장림명만이 남았지만 그는 도망치거나 항복할 의도가 없었다. 대신 그는 큰 나무 뒤에 숨어 사냥총을 들고 있었으며 주수방의 권총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경찰은 여러 방향에서 포위망을 좁혀갔지만 장은 계속해서 총을 발사했다. 그의 총알은 계속해서 공기를 가르며 경찰이 부상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숨기게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총격전은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동안 장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의 총알이 그의 복부에 명중하여 피가 쏟아졌다. 그는 땅에 쓰러졌고 여전히 사냥총을 꽉 쥐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을 들 수 없었다. 격렬한 고통에 장은 헐떡이며 숨을 쉬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어떠한 비명도 내지 않았다. 이제 2시 30분, 경찰의 포위망은 완전히 닫혔다. 그들은 장에서 불과 10m 떨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일부 경찰은 그에게 항복을 설득하려 했으나 대답은 오직 죽음의 침묵뿐이었다. 장은 나무에 기대어 앉아 손전등 불빛이 자신을 비추는 것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길이 끝났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의 손에 떨어지기보다는 장은 죽음을 선택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어 관자놀이에 겨누었다. 경찰은 그에게 총을 버리라고 외쳤지만 장은 도발적인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밤의 마지막 총성이 울려 퍼졌다. 단 한 발의 총알로 조동에 공포를 뿌린 자의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 장림명은 쓰러졌고 그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는 이미 배에서 흘러나온 피와 섞여 나무 아래 땅을 붉게 물들였다. 마지막 대결은 끝났다. 손전등 불빛이 2살인자의 움직이지 않는 시체를 비추었을 때 경찰 중 누구도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이 밤새 목격한 것, 죽음의 장면과 희생자들의 끔찍한 비명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더 큰 재앙을 막았지만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새벽이 밝아오자 학살에 대한 첫 소식이 흑룡강성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끔찍한 밤을 보낸 조동의 주민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찰은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장과 퐁이 남긴 피와 파괴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오래전부터 단순한 형사사건의 범위를 넘어서 있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고통과 부당함, 극한으로 몰린 증오의 상징이 되었다. 조동의 주민들은 법의 빛이 2광인을 막기에는 충분히 빠르지 않았던 그 끔찍한 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가 2사람을 이러한 광기의 끝으로 몰아넣었는지 궁금해했다.
장린명은 조용한 청년으로 단지 작은 약국을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몇몇 권력자들의 탐욕과 느슨한 법체계가 그를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 폭만해는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여긴 사회 전체에 대해 증오를 키웠다. 이 두 증오에 찬 사람이 만나자 피해 폭풍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결국 두 범죄자가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을 남겼다. 그 질문들은 조동의 상처처럼 영원히 남을 것이다.